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송국건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이후에 대구 동구 그리고 인천 부평 또 경기 부천까지 이 땅꺼짐 현상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슈로 땅꺼짐의 원인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할 정말 큰일,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땅이 꺼지는 일이 이렇게 자주 발생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고를 보고 나서 운전대 잡기가 너무 겁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분도 영상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놀랍죠. 예.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 처음에는 진짜인가 싶었죠. 가짜인 줄 알았어요. 많은 저도요. 댓글들도 가짜로 붙었고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운전하기 너무 겁난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과연 대책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해요. 그렇죠. 이거. 예. 저는 사실 그 연희동 사고가 났을 때 그 인근에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운전 중이셨습니까? 아니 저는 운전 중은 아니고 예. 그 인근 대학교에서 그때 그러니까 가을 학기 예. 졸업식 앞두고 사진 찍는 날이었거든요. 네, 네. 그 제가 일해서 거기 갔는데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신촌 로타리부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가까운 데서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네. 또 특히 연희동에서 저 땅꺼짐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그 인도 관광객이 네, 네. 그 추락을 하는 그 땅이 꺼지면서 예, 추락을 하는 사고가 봤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차도뿐이 아니고 인도도 정말 그 안전하지가 않구나.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도에서 그 사고가 일어난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 대비해서 또 방비도 해야 되겠고 예.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런 싱크홀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뭐 자연적인 요인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지하수 흐름이 변했다거나 석회수가 뭐 용해됐다거나 뭐 이런 건 자연적 요인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위적 요인으로는 뭐 배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상하수도관이 손상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 주변 지역에 토목 공사를 크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위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대부분은 사실 인재다. 인재로 보는 것이 맞다. 두 분은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자연적인 게 하나 있고 그 인위적인 게 있을 텐데 예. 자연적인 것은 그러니까는 그 밑에 안반이 물에 의해서 용액이 돼서 녹아서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 약해지는 거 그거 하나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이제 석회암 지대에서 그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 편마암이나 하강암이나 이렇게 단단한 거거든, 단단한 네. 암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 또 특히 이게 도심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네네. 그 서울에 집중되거든요. 또 물론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면 결국은 인위적으로 땅 밑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스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네. 약해진 것 아닌가. 그러니 그 전에는 한번 땅을 파가지고 매설을 하면서 이게 그 땅꺼짐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 네. 그 좀 메울 때도 그러니까 그 땅을 한 10m 팠으면은 그것을 다시 이제 공사를 하고 메울 때 그렇죠. 계속 다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메우는 작업은 굉장히 메우는 중요하다고.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흙만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네. 결국은 인재 아닌가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9호선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9호선 하면서 지하철 그 노선을 따라서 이게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한 60%가 된다고 해요. 네. 그 노선에 따라서. 예, 예.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아주 간단하게 그 답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싱크홀이 있었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뭐 책에서 예전에 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뭐 땅이 꺼져서 사람이 많이 다쳤다 이런 기록 본 적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다니다 보면 이제 평론가님 말씀이 맞는 게 저희도 길에 다니다 보면 저게 맨홀일까 아니면 뭐 다른 데 쓰는 걸까 이렇게 뚜껑들 덮여 있긴 한데 저게 어떤 데 구멍이 파져 있는 거지? 네네. 어디로 어떻게 지금 연결돼 있지? 되게 많잖아요, 도심 지역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인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희동 사고 그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경우에도 뭐 상하수도 배관 그리고 지하수 유출 문제 뭐 또 환경적 요인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게 들리는데 도대체 땅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연희동 성산로 밑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걸까요? 일단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예. 일단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작용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땅속에 가스가 아니라 그 매설을 할 때 네. 제대로 이제 하지 못했다. 그 후속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쪽에 옆에 보면 사천교라고 있는데 사천교 지하에 이 홍제천호로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홍제천호로 물을 빼기 위해서 그 배수로 같은 것을 관을 하나 만드는데 네. 그것이 이제 공사를 하다가 큰 이제 안반이 발견이 돼서 공사를 중단을 했다고 해요. 중단한 그 시기에 또 지하수가 예. 또 유출이 되면서 네. 집안이 약해졌다. 그런 그러면서. 분석도 또 하나 있고 마지막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매혹이라고 하던데 대매혹이 예. 땅을 파고 나서 다시 묻을 때는 계속 다지면서 묻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냥 흙만 덮었다. 흙만 그냥 덮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초기에 2014년에 석촌호수 인근에서 제1롯데월드 그 근처에서 이게 한번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때도 한 트럭 15대 분량의 흙만 그대로 메웠다는 거예요. 메웠는데 그 똑같은 지역에서 불과 이틀 후에 네. 똑같이 다시 싱크홀이 생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지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예.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 연희동에서는 많은 이제 교훈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게 부쩍 지금 땅 꺼짐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실제로 연희동에서 이런 싱크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서울에서 뭐 종로, 송파, 강남, 구로까지 5일 연속으로 이어졌고 뭐 지역에서도 대구, 동구에서도 있었고 부평, 뭐 부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왜 최근에 더 우리가 느끼기에 네. 갑자기 더 싱크홀이 많아졌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요. 예. 팩트 문제다. 왜냐하면 그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간 싱크홀이 109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중에 23%가 8월 달에 집중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여름 기억해 보시면요. 올여름 비가 정말 희한하게 오지 않았나요? 그랬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이쪽 구에서는 비가 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안 오고 있고 네. 비가 와도 뭐 좀 장시간 이렇게 차분히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막 들이부었다가 몇십 분 정도 게릴라성으로, 그렇게 예. 호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론가님 대매혹이 설명 주셨잖아요. 네. 흙이 잘 다져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비가 좀 천천히 오면 이 자체적으로 다져지는 효과도 있을 때 갑자기 쏟아 부으니까 확 빠져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폭염에 폭우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거꾸로 또 가뭄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뭄이 있어서 지하수가 한꺼번에 다 말라버리면 그 공간이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가 이 싱크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도 사실 넓게 보면 인재겠네요. 그러네요. 앞으로도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진짜 싱크홀 사고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꽤 많았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이 957개.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월 16개씩 싱크홀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면적으로 합치면 약 2.9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이게 여의도 면적만큼 땅이 꺼졌다. 5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내 발밑은 정말 안전한가?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싱크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제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싱크홀이라 불리는 땅꺼짐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차로에서 자주 목격되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도 이따금 생깁니다.
사람이 빠져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집 안에서까지 발생합니다. 지난 2018년 동대문구에선 단독주택 방바닥이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황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런 땅 꺼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생기는 만큼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도 지진처럼 정해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땅 꺼짐도 골든 타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조 증상이 신고되면 즉각 인력이 투입돼 해당 도로를 통제하는 등 빠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싱크홀 같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게 좀 부여가 될 필요가 있고요. 신고 이후로 그 통제 이전까지 잠깐의 안전상의 위험이 있잖아요. 저는 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는 좀 훈련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땅속을 살필 수 있는 장비와 전문 인력을 자치구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GPR이라 불리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만 주로 갖추고 있고 대다수 자치구들은 그때그때 업체에 맡겨 공동 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싱크홀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찾아내면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들으셨다시피 그래서 지자체들이 지금 인원, 장비 모두 다 투입해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 연희동 싱크홀 이 장소도 지난 5월에 안전조사를 했을 때 문제 없음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예. 손 놓고 있지는 않죠. 네. 특별 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공사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 점검도 하고 계속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50억 원을 투입해서 이 지하 공동 그러니까 지하 이제 그 공간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표면이 지표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을 무려 559개를 발견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연희동 그쪽에서는 공동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예. 조사를 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생겼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 예. GPR이라고 하는 건데 지표 투과 레이더. 네. 우리 인체 촬영할 때 엑스레이나 이렇게 단층 촬영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지표를 투과해서 공동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네, 네. 이게 성능이 한 2m에서 5m까지밖에 발견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그 밑에 있으면은 5m보다 더 깊이 공동이 생기면은 예. 나중에 위에 게 또 토사가 이제 휩쓸려 가면은 결국 공동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m 밑에 거는 지금 발견을 하지 못하는 그 기술상의 한계. 한계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서울과 부산 같은 데는 이게 그 장비가 있긴 있는데 또 몇 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몇 대 안 되고 또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장비가 없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업체에 또 그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예산 문제도 결국은 있게. 예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기기의 근데 문제로만 또 볼 수 있느냐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도로의 안전 등급 논란도 지금 있습니다. 이 연희동 성산로가 이 도로 안전 등급에서 양호 수준인 B등급을 받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도로 안전을 평가하는 이 도로 안전 등급에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수정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구조가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 A부터 E까지 있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그다음에 불량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이 치마 이력이 있느냐, 주변에 지하철 같은 게 있느냐, 누수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5월까지 그런 데이터들로 참고를 해서 등급을 매겨놓은 겁니다. 없는 것보다 분명히 낫겠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이 싱크홀이라는 게 결국 인재에 가까운 것이고 또 폭염이나 폭우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올해 여름처럼 그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지를 점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데이터가 지금 그다음에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나오기가 어려운 예. 게 왜냐하면 그게 드러난 게 이번에 연희동 이후에 종로오가에서도 있었고 강남의 언주역에서도 있었는데 네. 종로오가 같은 경우가 2등급이었고요. 강남의 언주역 같은 경우 DS 2등급이에요. 네. 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등급 기준에 따라서
안전점검 기준을 많이 합니다. 2등급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네, 그다음에 네. D등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곳 다 7월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 양호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상이 없었다는 예. 거예요. 8월에 비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급작하게 변하는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이걸로는 그러네요.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이 땅속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가 혹은 안전한가 이 점검을 계속 해 나가야 할 텐데 땅속에서 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노후 그 하수관입니다. 대구 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살펴봤더니 땅 밑에 20년 넘은 굉장히 낡고 오래된 하수관이 묻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하수관의 이 디귿자로 꺾인 부분에서 그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주변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제 땅꺼짐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낡고 오래된 노후된 하수관이 어디에 얼마나 많을지 또 이런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구만 해도 예. 이 싱크홀 사고의 절반 정도가 노후 하수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뒤끝자를 꺾이면 이게 예. 오래되면 물이 새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년 넘는 것이 대구만 해도 지금 74%, 아이고. 74%가 되니까 이게 과연 대구만의 문제이겠느냐. 네네. 그리고 이것은 또 74%가 20년 넘었다고는 파악이 되지만은 이것이 어디 매설이 돼 있는지는 또 확인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 도면하고 실제로 묻힌 거하고 이렇게 밑에서 지하에서 많은 공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그때 그 컴퓨터에 그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게 많아서 네. 이걸 다시 처음부터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또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어쨌든 그 노후 같은 건 교체도 교체지만은 예. 파악을 이제 먼저 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파악하는 작업을 지자체별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예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을 어디에 빨리 써야 할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그 거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이게 뭐 어디에서 어떻게 갑자기 땅꺼짐 현상이 일어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참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근데 싱크홀 현상이 아까 처음에 우리 송국건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인구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발생한단 말이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도심 지역 자체가 전체에서는 한 16%가량인데 예. 그 도시 위에 살고 있는 인구는 9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도시 위에서 살고 도시 위에서 차가 움직이고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거죠. 네.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 밑에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무렵 말씀드린 것처럼 맨홀 뚜껑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네네. 사실 도심 지역에 이제 전봇대도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생각해 보면 예. 일단 겉보기에는 참 좋아요. 예. 근데 이 겉보기에 좋기 위해서 땅 밑으로 뭘 집어넣는지를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 그 갈수록 이제 환경 정비 뭐 네. 이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지상을 네.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지하로 다 들어가 그 버렸다는 많은 거죠. 전기 시설부터 시작해서 통신 시설도 있는 거고 수도관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파트도 다 주차장도 지하로 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하고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발전한 건 좋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굉장히 늦었던 것 같아요. 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하 안전성 평가라 그래서 굴착 사업 같은 걸 하면 예.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이나 안전을 지켜가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말씀하신 되모기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지하 안전성 평가 법이 2022년에야 시작을 아이고, 했어요. 불과 2년 전이네요. 불과 2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연희동 같은 경우에도 연희동에 공사가 있었던 게 2020년이랍니다. 네. 연희동에 공사했던 건 2020년인데 이게 시작된 게 소급 적용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규제할 만한 법도 딱히 없었던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지하 공간이 그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야 이게 뭐 지하 뭐 터널이라든가 뭐 지하철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땅 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고 지도를 만들었대요. 네. 2018년도에. 예, 예. 얼마만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알 길이 없는 장담을 거죠.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새롭게 시설물이 생겼어도 보고가 되지 않아서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빨리 변해 6년이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10년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여러 안전 대책들에 대해서 뭐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점검도 나서고 있습니다만 이 정비가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개개인들이 예를 들어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그 예방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연희동 싱크홀의 경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뭔가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해서 차들이 지나갈 때 덜컹거리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한 누리꾼이 영상을 촬영해서 불과 이 사고가 있기 한 10여 분 전에 이 담당 부서에다가 점검해 보라고 전달을 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들어요. 이게 10분 사이였지만 그때라도 즉각 통제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실제로 정말 이 싱크홀의 전조 증상을 좀 미리 안다면 이 골든타임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연희동에 사고가 났을 때 서대문구 구의원이 그 상황을 발견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신고를 했지만은 이제 10분 만에 그 사고가 발생을 해버린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 평소에도 여러 가지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땅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뭐 물에 젖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가령 거기 자주 지나다니는 출퇴근하는 그 차량이나 이런 데서는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래서 그런 때는 빨리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일원화가 돼 있잖아요. 즉 신고를 하는 데가 구청에 조금 전처럼 구청에도 신고를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또는 안전신문고 119 이런 데다가 신고를 하는데 예. 순간적으로 어디 신고해야 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아마 통일된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번호를 하나 부여를 하더라도 그래서 뭐 신속 대응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10분 만에 가라앉아 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바로 신고 받으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는 아니면은 그렇죠. 바로 통제를 예, 들어가고. 바로 통제에 들어가는 예. 이게 무선을 통해서 그 근처에 경찰관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자, 싱크홀 사고는 다 인재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한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사 토크 두 번째 이슈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딥러닝과 그리고 가짜라는 뜻을 가진 페이크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마치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여성의 얼굴과 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런 성범죄가 이제는 일상으로까지 굉장히 깊숙이 침투해 있고 점점 더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쉽게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딥페이크 앱을 이곳 태블릿 PC 안에 설치해 놨는데요. 이 태블릿 PC와 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딥페이크로 검색해서 나온 것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앱을 가동하자 다양한 여성 모델 사진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비키니로 분류된 목록에 들어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골랐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AI가 여성의 얼굴과 업로드된 취재기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불과 4초 만에 합성이 이루어졌고 생성된 비디오를 내려받으면 동영상은 스마트 기기 안에 자동 저장됩니다. 또 공유하기 기능도 있어 SNS를 통한 즉각적인 공유도 가능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동영상이 아닌 새로운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 생산자가 마음만 먹으면 보다 높은 수위의 딥페이크 동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셈입니다. 특히 다른 연령대보다 IT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이 가해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수는 19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대다수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어떤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장난으로 합성하거나 제작 의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혹시 내 자녀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돈 주고 뭔가 디지털 장애사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보다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것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좀 교육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네. 뭐 단 5분 만에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혹시나 이게 뭐 진짜 물리적인 성폭력도 아닌데 이게 무슨 성범죄냐 아니면 가짜 사진인데 이거 무슨 진짜도 아닌데 이게 무슨 범죄에 해당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딥페이크 성범죄 굉장히 심각한 범죄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영상에서 보여준 거는요. 사실 진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딥페이크의 수준은 아닙니다. 예. 훨씬 더 심각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기의 어떤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봤었을 때 구별하기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의 네.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그럼 피해자 입장인데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디지털 범죄가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쉽고요. 빠르고요. 아주 뭐 비용도 들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예. 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으로 복사, 확대, 전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는 이걸 뭐 어떤 인식을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조차도 어려워요. 저기 영상에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것조차도 요즘에 어떻게 보면 흔히 쓰이는 딥페이크 그런 기술에 비교한다면 좀 어렵고 복잡한 단계인 거예요. 네, 저렇게 예. 복잡하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는 이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지 인식하기도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자기 정말 인격이 파괴되는 그런 범죄가 돼버리는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피해를 우려해서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한참 이제 딥페이크 처음 알려지고 나서 뭐 SNS에 있는 사진들을 지우고 버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스티커 사진 같은 거 찍었던 것조차도 떼고 있다 그런 네.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피해는 큰데 가해는 쉬운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가장 표적이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시큐리티 히어로라는 미국 보안 업체가 2023년 이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를 보면 전 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중에 53%가 한국인으로 이 분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무섭고 좀 심각한데 왜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 표적이 된 걸까요? 일단은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뭐 서구에 비해서 뭐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관한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쓴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딥페이크처럼 어떤 음란한 영상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애초에 남의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것 자체가 막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진짜 사진 아니잖아. 글쎄 그리고 말이에요. 누가 저런 어떤 행동을 하겠어. 예. 그리고 기술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데 그 빨리 변화하고 있는 기술이 얼마만큼이나 심각한지를 못 사실은 따라가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는 기성세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이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만큼의 IT 기술을 그거 다 알아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우리가 K-팝이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네, 있잖아요. 예. 그 많은 여성들이 또 쉽게 피해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여성 아이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돌의 영상이나 사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좋은 재료들이 없는 거예요. 네, 아이고. 연예인도 이렇게 많이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되지만 네, 또 예.
지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인능욕 예, 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같은 반 친구들이나 예.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자기 예. 누나, 예, 뭐 그런 엄마의 것도 있어요. 사진까지도 예.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라고 하고 모든 인터넷 통신이 생활에 됐는데 그것이 주로 10대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네. 10대들은 아주 능숙하게 다룰 줄 압니다. 저런 거 조금 전에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아마 바로바로 이제 습득을 해서 그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 불감증이라는 거죠. 이게 범죄다 이런 그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하니까 아 이거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정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군데서 나눠서 지금 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통제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것이 가령 뭐 가기정통부도 그 연관이 돼 있고 여성가족부도 연관이 돼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찰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는 결국은 좀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상황도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법안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지만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피해자의 60% 이상이 이게 확인해 보니까 미성년자였다. 이 점에서 이제 사안이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건 또 가해자 중에 10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올 초부터 9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318명, 그중에 10대 청소년이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63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초등학생이 뭐 이런 영상을 어떻게 만들겠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데 뭐 실제로 만들고 이걸 다른 친구에게 뭐 이렇게 유포시키고 사고 팔고 했다는 그 10대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 보도를 보고 나서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인식의 부재 그리고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어떤 놀이문화처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10대들이 왜 이러는지는 왜 이렇게 이제 의식이 범죄라는 그 인식이 없는지는 네. 서울시가 그 발표한 사례가 있어요. 상담 사례를 분석을 한 것이 2021년에 한 거를 보면은 예.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다고 이렇게 파악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예.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이 없는 이유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1%. 그냥 뭐 단순한 놀이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 재미나 장난이 19%, 호기심 19%, 충동적이었다 16%, 그냥 따라 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예. 이것은 그 교육청과 경찰청이 조금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아이들에게 이것은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청소년들이 이게 범죄인지 몰랐다라고 말들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이 딥페이크에 뭐 가담을 했던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나돌았던 이야기가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이게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인 논란이죠. 맞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뭐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알아요. 이게 강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걸. 그러니까 처벌도 약하고 예. 뭐 받아봤자 예. 예. 뭐 일단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좀 나이에 따라서 나눠져 있긴 합니다. 10살이 아예 안 됐을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가 없고요.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 그것도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경우인 거고. 예. 그러니까 14살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을 못 받는데 다만 10살부터 13살까지는 이제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긴 합니다. 이른바 뭐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도 보낼 수가 있긴 한데 이건 형사처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가정부원에서 받습니다. 네네. 그리고 14살 이상이 되더라도 14살부터 18살까지는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가정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소년부에서 심판해서 보호처분하는 경우가 많고 진짜 심각한 범죄라서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역시 소년이기 때문에 이 형벌을 줄 때는 감형을 대폭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지만 예. 이것도 온라인 부작용이네요. 예전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알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요즘은 다 알아요. 예. 뭐 뉴스만 검색해 보면 뉴스에서도 그리고 또 이게 역설적이게도 어른들이 이게 처벌이 약해 문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아이들이 말해서. 아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이 범죄 행위에 비해서 이 처벌이 굉장히 솜방망이이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부작용까지 또 나오냐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린 뭐 사적 제재 이런 네. 것까지도 또 온라인상에 등장하고 있어. 이거 역시 다 불법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손볼 수 없을 방향으로 굉장히 이게 점점 더 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교가 또 대책을 또 기다리고 있을 새가 없어서 전국 초중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예방 교육에 나섰는데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하게 대처한 그런 일부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한 학교에서는 자, 남학생들은 바깥에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학생들만 이 강당에 모아서 교육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교조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심지어 그러니까는 뗀질 처방식으로 하지 어떤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교가 나서지 않는다는 그 사례로 몇 가지가 나왔는데 네네. 그 중에서는 여학생들만 강당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것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에 남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축구를 해라. 그러니까 남녀 학생들을 같이 시키지 않게 아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보내서 그 처방이라고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학생들은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SNS에 올려놨던 사진 다 지워라. 예. 이게 이제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이게 예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또 뭐 남학생들은 또 마치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따로 나와서 축구하고 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어쨌든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이것을 실제로 오해로 파악을 해서 예. 서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SNS에서. 남녀 구분 없이. 네, 남녀 예. 구분 없이. 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은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좀 깨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오히려 학교가 그것보다 더 전근대적인 그런 처방을 내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 안에 가해 남학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면죄부를 주는 사인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잘못했을지 내가 잘못한 건가? 알아서 조심해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런 거죠. 저 문단속을 잘못해서 도둑 맞았으니까 문단속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야. 이런 메시지를 잘못된 메시지를 예.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이게 문제가 피해자가 학생에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선생님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생님인데 교단에 서야 되는데 나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이 학생들 사이에 떠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섭식장애를 호소하면서 병가를 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또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이제 물론 선생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걸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치고 선생님들 또 이걸 형사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종합을 해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러면 이런 정도라고 한다라면 이 교감 선생님이 대리 고발을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건데. 예. 지금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딥페이크 만드는데 그 영상에서도 3분, 5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몇 초면 만들어지는 그런 영상들이고 이게 확산되는 속도는 그냥 빛의 속도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글자 예. 그대로. 이걸 언제 거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선생님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뭐 일상으로까지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들에게까지 너무나 쉽게 파고들었는데 가해자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 현재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두 가지를 크게 짚어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물이나 사진이나 이런 합성물들을 실제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법 자체도 사실 엠번방 사태 이후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 아직 이제 법을 만드는 때의 인식도 그랬던 거예요. 아 이건 뭐 사람을 직접 찍은 건 아니지라고 했기 때문에 법 적용도 실제 사람의 경우라면은 불법 촬영이 7년 이하인데 딥페이크는 5년 이하로 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가 다르겠냐면 이거를 반포할 목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처벌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법의 취지는 반포에서 이렇게 이게 유포돼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찾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까지 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메시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나 혼자 보려고 장난으로 만든 거면 처벌 안 받겠다라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잘못된 있죠. 메시지를 예.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돼서 법 적용도 같이 올려야 되고 사실은요 이게 다르게 보려면 이렇게 다르게 봐야 돼. 오히려 피해는요 피해자 입장에서 딥페이크가 더 심각해요. 네, 듣고 맞습니다. 뭐 만들기도 쉽지. 그리고 게다가 평생 네. 어디에 저장이 돼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 촬영물과 다르게 제한도 없어요. 불법 촬영물은 사실 사람을 어떻게 몰래 촬영하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가 네. 원하는 대로. 예. 딥페이크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습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는지조차도 확인하기 그것도 어렵다는 지점. 모르는 거죠. 이걸 알아야 신고도 하고 그 다음 절차도 어렵지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어렵다는 그조차도 거죠. 없고 다만 이제 지금도 이제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아청법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국회에서 손질을 해야 될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또 다른 가해자 혹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인데요. 그동안 사실 텔레그램 기반으로 여러 범죄가 있어 왔습니다만 뭐 해외에 기반한 그런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하기 어렵다, 뭐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명 아닌 변명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경찰이 텔레그램 한국 법인에 대해 뭐 내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책임을 물어야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텔레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마치 치외 법건처럼 취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텔레그램 창립자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체포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처음으로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애플이나 다른 구글이나 이런 데는 한국에 이제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또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어떤 그 소통이 됐었는데 텔레그램은 그것도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경찰에서 내사에 들어가니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와 이제 접촉을 했어요. 텔레그램이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데 예.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해서 그냥 한 빠져나가기 식으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와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 거치면 안 되고 네. 이걸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법안 마련 같은 것도 좀 같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어서 이거 뭐 한 해 두 해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이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된 것만 무려 3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번에는 좀 뭔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법안이 30개가 넘는다고 하지만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이 법안들이. 예. 예.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도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자기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이제 대표 법안 발의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AI 기본법이거든요. AI 기본법에 대해서 21대 때도 발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쟁을 하느라고 예. 이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막 발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텔레그램을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예. 이런 방안 또 학교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담는 종합 법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딥페이크 성범죄 뭐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논의도 하고 뭐 대책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 딥페이크 범죄에 타겟이 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은 여전히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꼭 기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한 사람의 인권 그리고 어떤 존엄성을 침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좀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뭐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특히 교육을 통해서 심어줄 필요성이 일단은 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피해자를 바라보는 인식이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왜 그렇게까지 또 피해자분들이 힘들어하냐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가뜩이나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성적 도구로 바라보면서 그런 시선으로 피해자들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네.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인식부터가 좀 고쳐진다라고 한다면 설령 피해를 입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정신적 고통 같은 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법안을 만드는 얘기도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어떤 기술은 날아다니는데 법은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 역시도 이 과학기술과 같이 발을 맞춰서 좀 최대한 같이 발현될 수 있고 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곤란한 문제점들은 그에 맞설 수 있는 기술을 장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건 법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보강을 해야죠. 예. 그렇죠. 인식 전환이 필요하죠. AI 시대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딥페이크 중에서 성범죄인데 그거 외에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막 악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갑자기 가짜 트럼프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가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들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가짜 인물이 유명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 기업을 비판을 해서 유럽에서 뭐 300억대 손해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범죄가 저희들에게 당장 닥친 문제지만은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인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싱크홀과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일상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좀 꾸준히 이 인식을 좀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